한국의 살인사건 34번째 사건입니다. 만월산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등산로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에요. 여성의 피해자들이. 사실 저도 산 자주 가는데 이렇게 등산로에서 사건 날 때마다 좀 많이 겁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최근에 등산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또 홀로 가시는 분들 이제 분명히 오늘 한 말씀 드리겠지만 그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어떤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 경각심도 조금 주고 또 이 사건이 그 상당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점도 있고 칭찬받을 점도 있고 막 이런 그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인천 만월산 강도살인 사건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등산객한테 이 강추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죽이고 이거는 사실은 발생은 2008년도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해결 자체는 2010년 정도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DNA 관련 법률이 맞습니다. 제정되면서 성과를 올린 건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2008년 9월 10일 네, 오전 7시 50분경에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발생한 장소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8분흥선 등산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상에서 조금 못 미친 장소에서 등산로에서 이 발생했는데 그때 살해된 사람은 55세 된 가정주부입니다. 남 씨예요. 네. 이분이 칼로 여러 번 찔려 있고 또 이 사망한 이후에 이 범인이 가방을 강취해 가지고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강도 목적의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강도 살인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여자 비명 소리를 또 부부가 산에 올라가는 부부가 들었는데 그때 한 남자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제 뭐 정확한 목격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목격자 말로는 그 남자가 보면서 씩 웃었다라는 그 얘기 나옵니다.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살해되고 짧은 시간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그래서 목격자들이 달려갔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 남 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08년 9월 10일 날 아침 7시니까 이른 시간이에요. 네. 이른 시간에 이미 8분흥선까지 갔다면 훨씬 이전에 출발했겠죠. 한 뭐 산에는 6시 이전에 출발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그러면 그 범행 타깃을 삼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더니 중년 남성 한 사람이 흰 천에다가 뭔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길이는 한 30cm 정도는 막대기 같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미소도 보고 그 남자를 봤는데 잠시 잊었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 목격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법정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고요. 자, 이 사건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건 해결을 못 했어요. 근데 그때 수사할 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사점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등산객들을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됐대요. 근데 그때 만월산 자체가요. 만수동, 간석동, 부평동 이렇게 경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산로로만 10군데가 넘는다고 하요 10군데 아마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까지 따지면 수십 군데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일날 만월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만월산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다 용의자네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수사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CCTV가 있었어도 이 테이프 돌아가는 형태로 중복해서 돌아가는 형태니까 화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단 현장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55세 먹은 남 씨가 칼에 여러 군데 찔렸어요. 급소 여러 군데 찔려가지고 사망하고 바로 그 옆에는 유일하게 담배꽁초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담배꽁초는
장미라는 담배예요. 혹시 우리 유니프로파일러는 담배 안 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네. 장미 담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길이가 좀 길어요. 가늘고 긴 장미라는 담배인데 혹시 그거는 혹시 생각나실까? 장미기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바둑기사 중에 장미기사. 저는 다 못 들어봤는데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저 장미라는 담배도 처음 봤는데 이번에 조사하다가 딱 찾아봤는데 그 가게에 로즈라고 써있는 로즈. 네라고 써있더라고요. 장미 로즈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치고는 담배값 치고 너무 예쁘게 그 디자인이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있고. 네, 그리고 장미 기사라는 말도 교수님이 나중에 설명해주겠지만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그 장미 기사가 누구냐면 조은현 씨예요. 네, 바둑 기사. 네, 바둑 기사. 그분이 늘 장미를 물고 바둑을 둬요. 네, 그래서 장미 기사라는 소문이 나는데. 근데 궁금한 게 교수님 지금도 그러면 그 바둑 둘 때 담배 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정식으로 무슨 대회 하는 데서 뭐 중계 다 되고 하는 데서 담배 물고 바둑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도 바둑 두거든요. 바둑 두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 제가 한 1급에서 2급 정도 둬요. 잘 두는 거죠. 아니. 그냥 두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둑을 두다 보면 담배가 엄청 땡겨요. 막 머리 쓰는 맞아요. 그거지 않습니까? 막 사활이 걸려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때는 막 담배 피면서 바둑을 뒀다고요. 프로 바둑 두는 사람들끼리 막 서봉수 뭐 이런 사람들 두면서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장미 기사라는 그 별명이 장미 담배만 그렇습니다. 이 장미 담배는 흔하게 사람들이 피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만 피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매니아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 이 두 개 피가 다 장미였던 거예요. 장미. 그런데 하나는 피해자 남씨 그 여성분의 타액이 묻어 있어요. 침이 옆에 떨어져 있던 거. 그리고 그 옆에는 DNA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 건지 모르는 DNA가 묻은 담배 한 가지. 똑같은 장미 제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피해자 DNA고 하나는 범인의 걸로 추정하는 범인의 거예요. 것으로 추정이 되면 누가 하나의 그 담배값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뭘 피는지 피해자가 담배를 뭘 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피해자는 장미를 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장미를 필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피해자는 여성분이지만 아마 다른 담배를 피시는 것 같고요. 네. 이 가해자가 접근해 가지고 담배를 피자고 하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미 담배를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가 누가 똑같은 종류의 두께피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같이 담배를 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식범 소위 말하는 그렇죠. 지인일 거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고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좀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녀가 담배를 나누어 핀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까운 사람끼리 담배를 서로 나누어 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이죠. 피해자 주변을 엄청나게 많이 수사를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등산로 입구 전체를 통과한 사람들을 탐문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면식범 수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수사 전담만을 편성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한 거는 여하간 그래도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 떨어져 있는 하나는 피해자의 타액이 묻은 장미담배 또 한 개피는 불상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불상의 사람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 하나. 네. 그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불상에 DNA가 묻어있는 타액이 묻어있는 그 담배를 피운 사람이 용의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단일 수사론이요. 그때 당시에 DNA 검사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때 그래서 총 조사 대상이 1,054명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 거기 등산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드러난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 피해자하고 면식 관계에 있으면서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 선정을 해서 전부 DNA 채취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말이 1,054명. 54명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이거 국가수에 들고 가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짜증나. 국가수에서 정말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DNA 딱 해서 돌리면 바로 DNA 채취한 놈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과자라든지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놈들은 전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나왔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유전자법, DNA법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네, 정확하게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거는 2010년도.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수감자라든지 전과자의 DNA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사는 그거예요. 이것처럼 담배꽁초에서 DNA가 나오면 그 DNA를 도출을 해가지고 그 사건하고 연관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선정을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DNA를 채취해가지고 담배에 있는 거하고 대조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한 게 1054명.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DNA를 수집한 사례에 속합니다. 그리고 되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DNA 검사 국가수에 의뢰하면 바로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네. 열흘 가까이 넘게도 걸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왜 DNA 나와야지 결과 안 나오냐, 뭐 기사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되게 오래 걸려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자를 1054명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일날 등산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 주변의 흡연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등산로 같은 데서 범죄하는 동종 전과자, 그쵸. 그 인근에 사는 그 강도 사건 뭐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 가지고 1054명을 속된 말로 이제 그 형사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입안에 긁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구강 제치. 구강 그 이제 긁어내. 긁어내. 저 새끼 긁어내야 된다. 그 긁어낸다는 소리가 형사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DNA 채취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게 어떤 식으로 긁어내냐면 DNA 채취는 입을 벌리고 입 위쪽에 있는 그 입 천정 쪽에다가 면봉을 대가지고 득 긁어내요. 네. 아니면 혹은 이빨 그 틈 사이 그 사이에다가 북 긁어내서 이제 DNA 채취를 하는데 그래서 형사들이 저 긁어야 돼 하는 게 DNA 채취한다는 그 은어 비슷한 겁니다. 네. 그게 1054명을 했으면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54명 중에서도 발견된 꽁초에 나오는 타액하고 일치하는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사 단계 때 여기에 그 만월산에 대해서 자주 오는 등산객들을 아마 대상으로 네.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막 일회성이 왔거나 가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CCTV도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범인도 그때 당시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DNA를 그렇게 대조를 1054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을 못 찾았고요. 그 현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 2개 이외에도 2개가 더 있었어요. 네. 하나는 칼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칼집인데 종이로 만든 칼집이에요. 네. 칼을 종이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든 칼집. 그리고 흉기가 하나예요. 그게 과도였습니다. 과도. 네. 그거는 현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구 형태 비슷한 곳 네. 그쪽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그 과도와 칼을 싸고 있던 칼집 형태로 싸고 있던 종이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 노숙자가 거기 근처에 살고 있던 노숙자가 예. 제보를 해서 예. 거기 가보니까 있었어요. 칼하고 그렇게 이제 그 종이가 약간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맞습니다. 다이어리를 찢어서 만든 칼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가면서 남들이 보면 불편하니까 다이어리 그 찢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칼 그 날을 이제 감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범행하고 살해하고 가방 갖고 가면서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도 버리고 씻으면서 그 칼집도 그 현장에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2개, 과도 하나, 그다음에 그 과도를 싸고 있던 그 칼집, 종이. 요게 이제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렇게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2년 네, 실제로 전주에서 수감되어 있던 절도 용의자가 이 DNA와 일치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DNA법이 생깁니다. 네. 이 DNA법은 이제 뒤에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찰 단계에서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도 수집을 하거든요. 네. 경찰 단계에서는 한 11개 정도 죄명이 있는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마약, 조직폭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1개 정도 범죄에 구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DNA를 긁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면 경찰 단계에서 이 수집한 DNA는 국과수로 갑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제 경찰에서 그 사건을 넘기면 구속해서 넘기면 검찰은 수용된 사람들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전체를 긁어요 또. 네. 그래서 그들은 또 대검에 있는 DNA 유전자 은행에 보관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유전자는 우리나라의 국과수에서 보관하는 거 경찰 소관 하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보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발생은 2008년이고요. 네. 자, 2004년 동안 못 잡았으니까 2012년이 온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유전자 은행은 생겼죠. 2010년도에. 네. 그런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도둑놈. 네. 이 도둑놈이 장미담배에 나왔던 DNA하고 똑같다. 네. 이 순간 범인 잡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DNA가 같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DNA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확도는 99.99999 16자리까지. 네. 99.99999 16자리까지가 정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DNA는 이제 뭐 거의 100%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그놈은 전주에서 빈집털이를 하다가 구속된 놈이에요. 네. 권모 씨라는 그 당시에 53살 먹은 사람이 그 인적사항이 도출됐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자신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왜 DNA가 거기 묻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서 빈집털이를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요. 이놈이 그 이전에 2009년도에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가 또 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절도 뭐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던 놈이 권모 씨라는 53살 먹은 남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DNA가 담배꽁초하고 일치하는 거고. 근데 이제 경찰이 당연히 딱 붙었겠죠. 네. 이건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100% 범인인 거죠.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네가 그 당시 이 범행한 거 맞지 하니까 그놈이 한 얘기가 있죠. 나는 거기 간 적도 없고. 네. 그리고 형사님 그 담배꽁초에서 내 DNA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거기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나를 음해하려고 내가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범행하면서 거기다 갖다 놨을 사실 그런 거 있기는 있거든요. 일선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 사례도 있어요. 네. 범행하러 가면서 아주 그것도 하나만 주워가면 좋은데 이것도 뭐 범죄수법 가르쳐준다는 소리 들을까 봐 겁나네. 하여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 막 수집해가지고 엄청 주워다가 본인이 범행하는 현장에 쫙 뿌려놨어요. 그거 경찰은 하나하나 다 수집해갖고 DNA 분석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놈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만월산이라는 현장에 9월 10일 날 간 적도 없는데 내 그 타액이 묻은 DNA 담배꽁초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갔다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실제로 그 DNA에 뭐 그런 지문은 좀 다르지만요. 지문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에 살거나 자주 방문했으면은 그 지문에도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그 과학적 증거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거기 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딱 가리킬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 그 주변의 사장이 그 당시에 얘는 여기에 없었다라는 또 증언도 해줘요. 맞아요. 걔한테 유리한 증언 해주잖아요. 네. 근데 법정에서 이제 이런 아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물을 하나씩 짚게 되잖아요. 그 증거물들이 사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교수님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담배의 DNA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이 피의자가 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죄 무죄가 나와요. 예, 무죄 나옵니다. 네. 근데 2심할 때 수사의 방향들을 더 촘촘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이 권모 씨라는 이 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거기 간 적 없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서로 그 담배꽁초 내 타액이 묻은 건 인정하겠다. 그건 뭐 DNA가 과학이니까 거기서 나온 타액 내 거 맞을 거다. 그건 내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 간 적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핀 담배꽁초를 범인이 주워다가 거기 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경찰에서 입증해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권모라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천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딸도 조사를 했어요. 경찰이. 권 씨 친딸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딸을 계속 성추행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회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권모 씨를 상당히 잘 봤나 봐요. 좋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딸을 아끼는 아빠고 그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권모 씨가 인천 지역에 살면서 절도 행각을 좀 꽤 많이 했는데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은 딸 학비를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우리 집 털다가 걸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쁜 뜻으로 말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친형이 있어요. 친형. 그 네. 친형은 동생 때문에 조카가 성폭행 당하고 집 나갔다. 그래서 형이 15년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딸을 아이를. 그러니까 조카죠.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교도소 들락거리니까 출소하고 나서 이제 내가 키울게 형님에서 보내줬더니 한 집에 있으면서 딸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이놈 새끼 내 친동생이지만 나쁜 놈이다. 그 바람에 딸도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이 막 상반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권모 씨의 어떤 행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나버렸어요. 네. 예. 참 이거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실 경찰에도 절치부심 하는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그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더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DNA가 핵심이긴 한데 다른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나가 칼이었고 그때 하나가 칼집이었는데 그 칼이 여기 앞에 부러져 있어요. 네. 근데 부검한 소견으로 보면은 갈비뼈에 부딪혀야 맞습니다. 이게 칼끝이 부러지는데 실제로 발견된 소견으로 봤을 땐 갈비뼈를 찌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행 상황으로는 칼이 부러질 확률이 적다라는 게 부검의 소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딸이 뒤집습니다. 이 칼은요 집에서 쓰던 칼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나아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구에서 발견된 과도와 그것을 싸고 있던 네. 다이어리 속지. 네. 다이어리 그 중간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칼을 쌌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딸의 다이어리예요. 네. 예. 가출한 딸의 다이어리입니다. 더욱이 그 딸이 이 다이어리는 내 다이어리라고 증언을 할 뿐만 증언합니다. 아니라 이것이 학원에서 나온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팔 수 맞습니다. 있는 다이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게 아닙니다. 네,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거 맞고 이건 아빠가 가져간 게 맞다라는 것을 딸이 증언을 하죠. 그리고요, 이 권 씨가 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그 전주에서 구속될 때 네. 그 자기 소지품을 가져가서 이제 맡겨놓잖아요. 네. 그 영치품 중에서 찢어진 다이어리 속지하고 맞는 게 나와요. 결과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이어리 속지가 그 당시에 배수구에서 발견됐던 다이어리의 속지인 것을 경찰이 밝히게 되고요. 결국은 이거는 명백히 이 범인 이 권모 씨가 그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판단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전과 조회를 하면서 그동안 전과 저질렀던 그러니까 범죄 저질렀던 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10년 전에 인천 문학산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강도 행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황이 담배꽁초, 그다음에 과도, 그다음에 그 칼을 싸고 있던 다이어리 속지 이런 거 등등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항소하고 재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DNA, 담배 속의 DNA가 어떻게 이 사람 거가 확실하고 그 시간대에 묻어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피웠냐라는 걸 확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거, 예, 그겁니다. 1심 이후에 이제 수사 들어갔죠. 제일 먼저 이 수사관들이 한 게 뭐냐면 9월 10일 날이죠. 그때 만월산 그 사건 당일의 일기 상황을 체크해요. 네. 아까 이 07시경에 그 꽁초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7시경에 발견된 거를 착안해 가지고 일기 상황을 체크를 했더니 그날 만월산의 일기는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그 며칠 전에는 비가 또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담배꽁초는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거기 버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래전에 그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어디서 주워다가 거기다 뿌렸다면 그거는 젖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슬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렇다면 시체가 발견된 07시 전후에서 장미담배를 피운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피웠던 사람이 그 거기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자 남 씨하고 범인이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고요. 네. 거기서.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같이 피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추리를 할 뿐이지 지금 범인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담배를 권했을 거고 같이 피웠고. 같이 피웠고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항하고 이런 부분에서 칼을 쓰지 않았나 흉기를 쓰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때 발견된 담배꽁초 2개는 사건이 난 직후에 경찰이 수거했을 때 바짝 마른 담배꽁초였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07시에 사건이 발생할 즈음에 분명히 그 현장에서 피운 담배라는 거예요. 네. 네, 오래전에 만약에 거기 떨어져 있었으면 이슬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른 담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즉시 폈다는 게 이건 명백한 거죠. 그래서 담배 가게를 찾죠. 또 피고인이 과연 그러면은 장미 담배를 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탐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 씨라는 사람이 이 범인으로 이제 이 DNA가 나온 사람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 담배를 즐겨 피느냐. 네. 이거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지고 주로 담배 가게 거래하는 담배 가게 주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이 권모 씨는 늘 장미만 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담배 가게 주인은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맞다고 저 사람은 늘 우리 담배 가게 와서 장미만 사간다고. 그리고 이 주변에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 사건 전후쯤에서 그 살고 있던 집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또 회사에서도 갑자기 안 나오고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집주인이 그 명의 이전 소송까지 해서 짐을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 행적 자체도 수상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살인했잖아요. 2008년 9월 10일 날. 네. 살인한 이후에 즉시 어디로 가냐면 천안으로 가요. 네. 천안으로 피신했다가 천안에서 또 거기 절도 행각 하다가 전주로 간 겁니다. 네. 전주로 가고 또 거기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검거돼 가지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의 도피 행각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놈은 뭐라고 그랬냐면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내 DNA하고 일치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현장에 갔다는 걸 니들이 입증해라. 계속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이 동선을 대면서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막 대는 거죠. 그 바람에 경찰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항소했으니까 전주교도소에서 이제 인천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항소하면. 네. 그래서 인천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겨우 자백받으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인정해놓고 법정 가면 또 아니라고 번복해요. 번복하죠. 네. 그래도 그
항소심에서 2심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확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항소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만났고 그때 담배가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목격자가 그 당시에 본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그리고 칼집에 사용된 종이는 그 피고인의 딸 그 다이어리 속지가 맞다. 따라서 당일날 흉기 사용을 했던 거는 명백한 것 같다고 이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살해하는 현장을 본 사람도 없고요. 담배꽁초를 피다가 거기다 버리는 걸 본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범행을 직접 하는 어떤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네. 단지 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그 배수구에 칼과 그 다이어리 속지가 발견된 거 이외에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왜 과학적 증거인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직접 증거예요. 정황상으로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거나 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대신 과학적 증거라든지 DNA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일 확률이 높은 거지 딱 언제나 그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고 정황 증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 수사에서 정말 잘한 거는 일기 상황 체크한 거예요. 네. 살인 사건이 발생한 07시에 그때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가 바짝 마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착안해서 그 당일날 그 전날 쭉 일기 상황 만월산 그걸 해봤더니 이슬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범행할 때 그 버리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버렸다면 그 담배꽁초는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딱 그 다이어리 칼집을 있잖아요. 그것을 딸한테 보여줬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 나왔던 뭐 현장 증거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를 딸이라든지 딸이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여줬다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폭넓게 수사하고 시야를 많이 확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소심에서는 정말 수사를 잘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일기 상황을 체크해서 이슬이 많이 내렸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락하고 연계하잖아요. 네. 사건 수사할 때. 그래서 마른 담배꽁초기 때문에 살해 당시 7시경에 담배 피고 즉시 버리고 간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명백하고 그러면 그 DNA 한 사람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 거면 이건 범인인 거죠. 네. 거기에다가 자기 딸의 다이어리 속지가 뜯은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고 집에 있던 과도 부러진 거 그것도 딸의 증언에 의해서 맞고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 즉 말하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아주 특이한 살해 사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범인 맞는데 왜 재판부는 매번 무죄를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꼼꼼히 봐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증거가 없을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산에 많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산에서 살인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꽤 났죠. 예. 네, 2016년에 유독이 산에서 등산로에서 살인 사건이 많았었고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등산로의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산행 조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그 대표적 사건이 2016년 5월에 일어났던 수락산 살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2008년 9월 10일 날 발생했던 인천 만월산 강도 살인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준비했던 게 또 이 산에서 발생한 그 사건 이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두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2016년 5월 29일 날 05시 반에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네. 수락산에서 이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쯤이잖아요. 딱 이맘때다. 이맘때입니다. 5월 29일. 해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5시 정도만 해도 요즘은 좀 환하다. 좀 이제 어스멀게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요맘때 5월 달인 것 같아요. 또 여름에면 더 빨라지고요. 해 뜨는 시간이. 상계동 그 온곡 초등학교 뒤편에 그 수락산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서 64살 먹은 여성분이 흉기에 잔인하게 찔려서 등산복 차림으로.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다 살해됐기 때문에 등산복 차림이겠죠. 64세 된 여성분이 이제 그 살해됐어요. 흉기에 찔려서 살해가 됐는데 이거는 막 이 사건 뻑 터지자마자 난리가 났는데 당일날 막 수사본부가 차려지느니 뭐 하느니 막 요란하게 난리가 났는데 당일날 오후 6시 반에 노원경찰서에 어떤 놈이 덜렁덜렁 들어와서 제가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하고 자수해버려요. 네. 그놈 이름이 누구냐면 김학봉입니다.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김학봉이 얼굴도 공개됐죠. 61살 61세 먹은 남자인데 이게 이 김학봉이는 그 출소한 게 5월 29일 날 그 사건 났잖아요. 네. 출소는 그 2016년 1월 19일 날 출소했어요. 15년 살고 나온 겁니다. 강도살인죄로. 네. 그러니까 강도살인죄로 15년 복역하고 나와서 1월 19일 날 출소해가지고 5월 29일 날 범행했으니까 한 4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등산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 여성하고 생명부지라고 그래요. 네. 등산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성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한테는 원한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있을 턱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배, 어깨 뭐 이런 데 많이 그 찔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이 6시 반에 이제 노원경찰서 와서 자수를 하니까 그러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경찰은 당연히 물어봐요. 네. 물어봤더니 상계동 주택가에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지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 데리고 갔죠. 네. 데리고 갔더니 실제로 혈흔이 묻은 약 15cm가량의 어떤 그 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다가 또 그 보니까 피 묻은 점퍼가 있어요. 본인이 범행하면서 칼로 찌르면서 피가 묻었겠죠. 그 점퍼. 그래서 그 점퍼에서도 국과수에 의뢰해서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의 혈흔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백히 이놈이 그 김학봉이가 범인인 건 맞는 거고요. 김학봉이가 그러면 왜 수락산을 선택을 했느냐? 이거 연고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주소지도 거기 아니고. 그런데 구속되기 전에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했대요. 노원구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범행 현장 주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현장이 낯선 현장 가서 바로 하는 범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지리감이나 연고감이라는 걸 많이 파악을 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자기가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범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리감이나 연고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너 왜 자수했냐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아침에 새벽에 멀쩡한 여자 등산 가는 그 여성분을 칼로 마구잡이 찔러가지고 살해해놓고 오후 6시 반에 경찰서라서 내가 죽였어요 하고 자수하는. 그다음에 자수한 다음에 너 그때 사용한 칼 뭐 이런 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졸졸졸 가서 다 알려줘서 다 수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너 자수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돈도 더 떨어져서 없고 그냥 인생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 자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참나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그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 피해자가 타겟이었냐라고 하니까 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나 원래 2명 정도 더 살해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그냥 뭐 여기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묻지마살이라는 것이 사실 이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방송이 많이 나왔을 때 이 사건 저는 묻지마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묻지마살인의 양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튼 경찰이 범행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 그럼 왜 범행했어?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애초부터 사람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을 했답니다. 미리 구입하고 범행 전날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 만나면 무작정 그 사람 죽이기로 결심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전날 밤 10시경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쭉 살펴봤대요. 어느 시간대에 저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지 미리 그 염탐까지 다 해놨다는 거예요. 현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분이 김학봉이가 있을 때 최초로 올라온 여성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살인을 한 거고요. 그때 프로파일러 4명이 투입됐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퇴직을 해서 퇴직한 이유입니까? 네. 2016년 5월 29일인데. 네, 퇴직해서 열심히 땅 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프로파일러 4명이 투입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이놈이 사실은 그 정신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요. 그 2016년도 5월 12일 날 그러니까 범행하기 며칠 전이죠. 네. 안산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10일치 약을 처방받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97년도에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5번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현병, 알코올 그 의존 증후군 뭐 이런 것 등등의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납니다. 네, 근데 심신미약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보니까 편집 조현병에다가 알코올 의존증이니까 제가 봤을 땐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이 뭐 환청과 망상 증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고 그 부분은 많이 허용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가다 보면 범인들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 이 사람이 편집성 조현병이다 아니면은 뭐 조울증의 심각한 단계다 망상과 환청이 심하다라고 판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정신질환의 스펙트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범죄 자체가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겁이 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린 묻지마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런 분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묻지마 살인 자체라는 게. 사실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어떤 게 묻지마 살인인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용어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명명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들을 분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디나 갖다 다 묻지마 살인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초반의 취지가 다 사라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그 김학봉이 같은 경우는 현장 검증 전날 경찰에다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갖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돈을 뺏으려고 하다가 살해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근데 등산 가는 사람이 돈 가지고 가고 지갑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 어깨 이런 데를 그 위협하면서 쿡쿡쿡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내놔 돈 내놔 했더니 이 여성이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목 부위를 찔렀다. 그래서 살해했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만월산 강도살인 사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저는 등산로를 가서 살인을 하거나 범행을 저지르는 게 본인들은 다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성적인 것들이 다 있다라고 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도를 제압이 된다면?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태강로라든지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누가 올라온다고 해도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올라오는 여성을 타겟으로 했을 때 저는 강도살인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강도를 하러 가려면 딴 데가 더 좋다.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갑 가져온 사람도 없고. 등산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강도살인을 하고 하려면 다 그냥 어쨌든 노상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식당 아니면 혼자 여성들이 일하는 그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침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 분명히 100% 성이라는 목적도 같이 동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나도 이 등산로에서 발생한 어떤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격은 성적 의도가 훨씬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만월산 거 얘기하고 지금 수락산 거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좀 준비를 했어요. 창원 무악산 살인 사건입니다. 네. 예, 창원하고 마산에 걸쳐서 무악산이 있다고 그래요. 무악산. 무악산이 뭐냐면 이 학이 날개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나는 형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명당 자리 같아요. 그래서 창원과 마산에 걸쳐 있는 어떤 무악산, 예전의 이름은 뭐 풍장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뭐 762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제법 높은 거예요. 동네 치고는. 그래서 경사도 굉장히 급하고 그런 그 창원 무악산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네. 아마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조금 전에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사실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강도보다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한 거는요. 2015년 10월 28일이에요. 오전에. 피해자는 51살 먹은 여성분이에요. 물론 당연히 등산 갔죠. 네. 이 시간대별로 볼까요? 네. 2015년 10월 28일 날 11시 15분에 거기 근처에 있는 원계마을 입구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시 15분에 올라가서 1시 10분에 산 정상에 도착할 정도면은 762m인데도 여성분 치고는 빨리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산을 많이 타셨던 분인가요? 많이 타신 분 같아요. 나는 뭐 762m 산 한 2시간 남짓 사이에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분은 11시 15분에 출발해 갖고 762m 산정산에 오후 1시 10분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올라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뭐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죠. 얼마나. 762m를 경사가 급하다고 그래요. 네. 급경사를 762m를 11시 15분에 출발해서 12시 15분 1시 10분이니까 2시간 만에 주파했다는 얘기는 잘 올라가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하여튼 오후 1시 10분에 산 정상에서 남편한테 카톡 보내요. 사과 먹고 있다. 이렇게 보냅니다. 남편한테. 남편 입장에서는 11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1시 정도에 이제 그 산 꼭대기 올라갔네. 조만간 내려오겠네. 기다리고 있었죠. 연락 두절이에요. 왜 이렇게 안 와? 오후 5시가 됐어요. 그래도 아내한테서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를 걸어봐요. 아내한테. 불통입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네, 전화 안 받습니다. 이거 남편 이때부터 미치는 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에이 뭐 내려와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갔거나 볼일 보겠지 기다렸어요. 5시부터 연락이 안 됐는데 9시가 되도록 밤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이건 뭐 문제 있다. 그래서 밤 9시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 경찰은 이제 수색에 나선 거죠. 네. 아마 밤 9시니까 산을 효율적으로 수색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시야 확보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28일 날 당일 날 밤에는 거기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29일 날 다시 수색을 재개하거든요. 오후 3시 40분경에 정상 인근 6분흥선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그때 구타 흔적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6분흥선이니까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정상에서 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5분흥선이 절반 아니겠어요? 꽤 이분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시루봉이라고 있답니다. 시루봉. 그 시루봉 아래 우리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쉬는데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 6분흥선 시루봉이 있는데 그 근처에 벤치가 3개 있다고 그래요. 그 벤치가 3개 있는 지점 그 밑으로 풀숲에 약 50m 정도는 되는 풀숲에 나뭇잎하고 흙으로 싹 덮어놓은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그 벤치에 피해자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과 먹고 있다고 남편한테 카톡 보내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6분흥선 정도 와서 벤치에서 쉬고 있는 이 여성을 공격해서 살해하고 그 밑으로 한 50m 정도 풀숲으로 끌고 가서 죽인 다음에 흙이나 나뭇잎으로 묻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잡혔을 때 범인이 정상에서 1.8km 정도 맞습니다. 뒤쫓아서 피해자를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 당시에 발견된 시체를 부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뒷머리를 둔기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뒷머리를 그 둔기로 때리는 바람에 뇌출혈에 의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시체를 발견했을 때 보니까 이 밑에 바지 쪽이 일부 이렇게 벗겨져 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아까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범인이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망 추정 시간은 당일날 오후 2시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시 10분경에 정상이 있었죠. 그리고 일정 부분 반 정도 내려왔으니까 오후 한 2시경이 살해된 시간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거 경찰이 난리 났겠죠. 네. 경찰에서 이런 사건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CCTV입니다. 이때만 해도 2015년도만 해도 CCTV가 꽤 많이 보급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에 CCTV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생각보다 즐거워요. 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지금 곳곳에 다 CCTV가 있으니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도 별로 없고요. 산에도 CCTV가 많지 않아요. 근데 산에 CCTV를 워낙이 그 산에 오르는 샛길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등산 코스 입구에만 CCTV 같은 게 좀 달려 있고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산을 오래 하시고 베테랑이신 분들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선택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나만 알고 있는 곳, 한적한 곳 이런 곳을 찾아갖고 이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그러죠. 본인이 개척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왜냐하면 이 피해자 타겟이 될 만한 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혼자 산 타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산들을 차를 몰고 가가지고 혼자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한 저 주말을 이용하는데 주말 한 오후쯤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전 한 9시 10시만 돼도 그래서 평일에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새벽에 주말 새벽에 제가 산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이후로. 근데 제가 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CCTV 얘기하다가 우리 그런 얘기인데 CCTV가 그러니까 정해진 등산로 네. 있고 이런 데는 CCTV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상에는 있습니다. 네. 산 꼭대기 정상에는 CCTV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샛길 새로 개척한 곳 그들만 아는 곳 매니아들만 아는 곳 이런 데는 거기까지 다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찰도 결국 CCTV 수사는 등산로 있고 알려진 등산로 있고 그다음에 그 꼭대기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악산 정상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사진 찍고 한 거 그리고 사과 먹는 건 나왔어요. 그거는 정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경찰이 이 CCTV 수사는 엄청나게 지탄받아야 돼요. 이 속된 말로 이 새끼들 눈깔 뜨고도 제대로 못 본 새끼들이에요 이거. 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눈깔 삔 놈이 봤기 때문에 그 정상하고 입구에서 피해자만 정상에 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CCTV 수사는 무위로 돌아갔어요. 네. 무위로 들어갔다기보다 이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하나 또 있어요.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그 정상에서 남편한테 나 사과 먹고 있어 하고 카톡 했잖아요. 네.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변에 휴대폰이 없어요. 네. 다만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덮고 있던 덮개는 현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빼간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그렇죠.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범인 새끼가 피해자의 죽여놓고 피해자 그 덮개는 빼버리고 휴대폰만 들고 왔으면 위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위치 추적을 했더니 당일날 오후 2시 25분 아까 우리가 살해 추정 시간은 오후 2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5분 사이에 경남 함안 일대에서 떠요. 거기까지 가서 함안에서
한번 위치가 뜨고 오프돼 버립니다. 꺼져 버려요, 휴대폰이. 그리고 이제 두 절인데 사실은 그 시골 지역은요, 기지국 사람 우리는 이런 KBS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2km 500m 반경까지 나오잖아요, 기지국이. 네, 네. 근데 시골은 기지국도 여러 군데 듬성듬성 최대 반경이 5km, 5km. 그러니까 이건 저 찾기도 엄청 곤란한 거죠. 맞아요. 예. 이게 이제 휴대폰 수사는 어찌됐건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함안 쪽으로 진입했다는 것까지만 나온 거예요. 목격자 수사했는데 특별히 본 사람 없어요. 네. 수사본부는 81명으로 차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했어요. 경남청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있을 수 있는. 예, 지방에서는 경남지방경찰청하고 마산 중부경찰서 형사가 다 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찾는 건 또 여전히 그거죠. 자, 하의를 내려놨으니까 성범죄 전과자는 당연히 살펴봐야 네. 되죠. 그다음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혼자 산다는 이유로 독거남성들 그 주변에. 이게 참 이거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이 성범죄자 형태는 독거남성이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무척 불쾌하죠.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어느 수사부장님이 5km의 독거남 다 뒤져 이러는 수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속상하죠. 네. 이거 저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뭐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강도 전과 있는 사람들은 가서 조사를 당해도 본인들이 수긍을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내가 저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사실 화성연살인 사건 할 때도 그게 성범죄가 수반됐잖아요. 그래서 화성 쪽에 단지 독거 남자라는 이유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그 표정, 그 똥 씹은 얼굴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서 수사관인 우리 입장에서도 맞아요. 왜 나를 조사하는데 하고 물어보면 너 혼자 살잖아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이 화성에서는 그분들 조사할 때 1번이 뭐였냐면 음모 뽑는 거였어요. 그것도 형사가 보는 앞에서 10가닥 이상을 뽑아야 되거든요. 아파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 죄송합니다 뽑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미안한데 혼자 산다는 이유로 대상이 된 것도 불쾌한데 거기서 그 털 뽑아 주십시오. 그것도 그러면 알았어요. 기분 나쁘지만 뽑아 줄게요. 저기 가 계세요. 내가 뽑아 올게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 가면 몇 개씩 다 떨어져서 남의 거 주워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가 보는 내 눈앞에서 반드시 뽑아야 돼요. 아니 이게 왜 음모를 뽑지라고 당황하실 텐데 옛날에는 구강 채취 이게 지금은 구강 채취로 해가지고 바로 DNA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저도 듣기로 음모로 해야만 나온다고 들었고 그것도 이렇게 가위로 변내면 안 돼요. 목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많이 아프죠. 뽑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해 주십시오. 아이고. 하여튼 여기 이 사건도 수사본부가 81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제 최대 반경 5km 이내 그 인근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 정신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단지 독거남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4,000명이면 이게 말이 4,000명이지 무지하게 힘든 수사입니다 이게 근데 성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도 불편하셨을 거고 수사관들도 아마 거의 진짜 4,000명 정도 수사를 했으면 그냥 거기 주민들 거의 다 만나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000명이면 말이 4,000명이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0명 그냥 4,000명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알리바이라든지 네. 그 사람의 관련 동선 행적 같은 거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 스쳐간 사람들이 아니라 꼼꼼히 물어본 사람들이 4,000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엄청나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남성 2명이 아주 목격자들 진술에 의해서 용의자로 떠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도 결국은 아닌 거로 됐고요. 경찰이 오직하면 사건 발생 5일 만에 현상금 1,000만 원 걸어요. 예, 급했어요. 현상금 11월 2일 날 현상금 1,000만 원 걸어갖고 전단도 한 3만 부 정도 해가지고 막 배포했어요. 네. 근데 제보자가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이 사건이 이제 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사건 개요를 설명드린 거에 의거해서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추정. 네. 첫 번째, 이거는 지리가 밝은, 그 동네의 지리가 밝은 등산객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이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2시라면 오후 2시 전후에서 CCTV에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등산로에 밝은 사람이라 CCTV 없는 곳으로 잘 숨어서 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추리죠. 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CTV 하여튼 CCTV에 2시 전후에서 안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지리에 밝은 등산객이라고 추정했던 첫 번째 이 추정은 내가 볼 때 틀린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이 아니다 이건. 산에 등산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안 가져가요. 지갑 안 가져가요. 이 피해 여성도 지갑 집에다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 목적은 아니다. 성범죄 목적이겠죠. 성폭행 시도했잖아요. 하이가 이만큼 내려와 있었잖아요. 여성. 그러면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추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요. 네. 케이스만 버리고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가고 하만까지 구태여 가서 그걸 오프했어요. 껐어요. 그러면 마산에서 하만까지 한 10km 된다고 합니다. 한 10km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즉시 현장에서 안 끄고 거기까지 옮겨가서 껐다면 요건 자기 동선을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요 놈은 조금 꾼 냄새가 난다. 프로 냄새가 난다. 이 범행에. 그 다음에 요건 맨손은 아니다. 피해자하고 막 다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장갑을 착용했을 것이라는 거는 추정할 수 있겠죠. 명백합니다. 이건 장갑 착용한 거는. 네. 그 다음에 하산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코스로 갔을 것이다. 하산하는데 CCTV가 안 잡혔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CCTV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결국 결론 내리면 무악산에 자주 등산하는 사람이고 지리에 밝고 돈은 목적이 아니고 범행 후에 도주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가서 계획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예 이제 짚어버립시다 여기서. 네. 경찰 수사 개판이었죠. 예. CCTV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산 정상에 이 범인 새끼 올라간 거 잡혀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네. 또 하산하는데 이 범인 새끼 가는 거 보입니다. 눈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던 범인은 있고 하산할 때 범인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그 경찰관들은 그 사람 못 봤을까요? 이 부분은 이건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 CCTV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또 봐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봐요. 중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3명 내지 4명이 참여해서 그걸 봤다면 3명 내지 4명의 경찰관 다 눈깔이 삔 겁니다. 그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건 결국은 그렇게 추정만 해놓고 미검해요. 해가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경찰 그것도 못 잡는다고 난리 났어요. 경찰이 그것도 못 잡는다고 난리 나면 검찰도 피곤한 거예요. 왜? 원칙적으로 검찰이 중요한 사건은 지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담당 검사도 깝깝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했던 증거물이 피해자 옷부터 시작해갖고 한 17점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오는 건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 옷 같은 거 17점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다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못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당 검사가 담당 검사가 이거 검사 칭찬해야 돼요. 수사는 검사보다 경찰이 잘한다고 맨날 입으로 제가 떠들었는데 이거만큼은 경찰 수사 개망신시킨 겁니다. 이거 검사한테 뒤지게. 검사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원점 수사라고 그러죠. 검사 입장에서. 다 돌려놔. 그 17점 국가수에 가서 부검했던 거 검찰로만 보내보시오. 대검에도 과학수사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대검찰청에도 과학수사계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17점 다시 한번 감정해 봅시다.
왜 경찰은 그 생각 못 했나 모르겠어요. 국가수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제 감정 들어갔어요. 제 감정. 국가수에서 안 나왔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피해자 장갑에서 용의자 뒤에 유전자가 나옵니다. 네. 그 피해자 장갑을 이거는 그 기법인데 뭐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그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장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 잘랐어요. 경미한 걸. 그 장갑을 잘랐어요. 경미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DNA 도출을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피해자 장갑에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검출을 했습니다. 이게 개가입니다. 개가. 이건 대단한 수사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봤던 검사 엄청나게 칭찬해야 돼요. 사실 장갑 자체를 자른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잘 안 해요. 장갑을 쪼각내가지고 정밀하게 잘라갖고 DNA 도출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죠. 네, DNA 볼 때 이제 블루라이트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면봉으로 채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DNA를 보통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장갑 자체 하나 다 쪄겠다라는 건 사실 이거 약간 훼손도 되기도 실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2차니까. 국과수에서 안 나온 거니까 어차피 안 나온 거니까 2차 재검정할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 있게 자른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하다 보면 거기 일부분의 DNA가 있으면 면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또 그 대검 그 과학수사에서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었던 거죠. 네. 앞서 저 국가수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증빙 같은 거에 큰 어떤 그 의미는 안 뒀던 것 같아요. 보존하는 거에는. 그래서 그 DNA가 나왔는데 딱 봤더니 용의자가 딱 나옵니다. 용의자가. 그 용의자는 2016년 1월에 경북 영천에서 절도짓 도둑질 하다가 구속돼 가지고 현재 대구구치소에 있는 47살 먹은 정모라는 놈이에요. 네. 그놈은 고향은 그 주소지는 거제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째 복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놈이 전과가 엄청나요. 성폭행 전과가 그걸로 7년 살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도상해죄로도 7년 살은 적이 있어요. 전과 7범입니다. 요 놈이 그 장갑에서 나오는 DNA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딱 특정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놈이 이제 그 검찰에서 보내줬겠죠. 이 결과를. 네. 그래서 이제 이놈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놈이야 구치소가 조사하니까 오리발 까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놈 사진이 확보된 거죠. 확보. 그럼 이제 다시 CCTV 까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수사가 어디 이렇게 멍청한 수사가 다시 CCTV를 재분석해서 까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사진 그놈이 올라가 있는 게 나와요. 정상에 이놈이 있었던 것도 나오고 사진 찍은 거 나오고요. 하산할 때 CCTV에도 잡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이 초창기에 수사할 때 못 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들이대니까 비로소 이놈이 자백한 겁니다. 사건 발생 189일 만에. 그래서 살인 및 사체 은닉죄로 이놈을 검거했습니다. 참 이게 이 사건은 국가수에서 좀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미진했고요. 그다음에 수사진이 CCTV 분석하는데 동태눈깔로 수사했던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뭔가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불시에 정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다다닥 지시가 떨어져요. 누구는 CCTV 보고 누구는 탐문 수사하고 누구는 피해자 수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실 크로스 체킹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CCTV 부분인데 그걸 혼자 보거나 둘이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하면 스킵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게 안 돼요. 그게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직하면 이제 지금 이제 영상 분석팀 다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경찰 사건에 영상 분석팀을 붙여가지고 이제 가서 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근데 저도 일선에서 수사주의를 많이 했어요. 내 수사과장하고 하면서 그때 CCTV 보는 사람들 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신경 썼어요. 심지어는 내가 마지막 그 체크를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동태인지도 몰라요. 나 눈 무척 안 좋거든요.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3명 정도를 둬야 돼요.
맞아요. 앞 사람이 다 보고 나서 못 잡아놨어도 이 사람이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크로스 체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과장이 직접 나서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세 사람이 발견을 못하면 그 CCTV는 어쩌면 발견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초기에 못했으면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 세 사람을 또 지정해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중복으로 두세 번은 봐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붙였던 CCTV 분석 요원들이 발견 못한 거를 사건 수사하다가 야 다시 한번 보자 그 CCTV. 그래 요번에는 니들이 하지 말고 니네들이 한번 해봐. 그래서 검거한 사례가 서너 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진짜 이게 네. 잘 못 보게 되는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네.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몇 시간씩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책 뭐 마우스만 이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시간 흘러가게 이렇게 보고 사람 없으면은 빈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스킵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애초에 그 정상에 있던 놈 하산할 때 그 가는 놈을 발견해갖고 그 놈을 추적을 했으면 이 범인은 경찰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가장 베이스 제일 기초되는 자료부터 잘 수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또 여기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경찰이 CCTV 설렁설렁 하는 바람에 나머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3,000명 조사하려면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해 뺑이 친 거예요. 네. 아니 그 CCTV에서 그 정상에 있는 거 하산하는 거 그럼 딱 집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도. 그리고 빨리 해결했을 거고. 그래서 CCTV 영상 분석한 그 수사팀 그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그거는 뭐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건 아니에요. 수사 간부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돼요. 그거. 천지가 개별로도 반성해야 돼요. 오늘 그 저 이영학이 관련된 사건 처음 수사 초등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어떤 무성의한 태도 안이한 대처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사건의 범인 이놈 정모라는 놈은요. 거주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도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마산에 왜 왔냐면요. 일자리 찾으러 온 거예요. 일자리 찾으러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이 살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적 욕구 때문에 그랬겠죠. 무악산을 올라가고 정상에서 피해자를 봤다고 그래요. 산 정상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온 게 1.8km 따라온 겁니다. 내려온 게. 1.8km 내려와 가지고 벤치 있는 데서 잠시 쉴 때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그게 육분응선이에요. 네. 시도하다가 이제 밀쳐 넘어뜨리고 성범죄 하려고 하니까 하이를 내렸겠죠. 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니까 막 때린 겁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 배 이런 데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소리 못 질리게 목을 막 조른 겁니다. 네, 목을 조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절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성범죄 죽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성범죄 하려고 그 벤치 있는 데서 한 50m 정도까지 여자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를 하려고 딱 봤는데 이미 사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50m가 아니라 한 25m 정도 끌고 갔다고 그래요. 사망한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놀랬죠, 이놈도. 그래서 시체 은닉하고 이제 그 덮어놓고 흙하고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그때부터 도는 게 창녕, 경남 창녕, 그다음에 경남 양산 이런 데 돌면서 도피 행각을 하면서 살래니까 결국 절도짓을 하다가 구속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하고 16년에 유독이 등산로에서 많습니다. 살인 사건이라든지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인터뷰들도 많이 땄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CCTV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고 특히 저희가 만월산 했을 때 2008년만 해도 CCTV가 산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CCTV 곳곳에 이제 많이 설치하자라는 그나마 많이 이 사건 계기로. 네. 그리고 이제 다닐 때 2인 이상이 다녀라. 특히 여성. 그건 참 맞는 말씀이에요. 갔을 때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같이 다녀라.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지정된 등산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거고 네. 또 맨날 얘기하시지만 호루라기라든지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 호신 도구를 갖고 다녀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수정 교수님이 하나 제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 되게 동감을 하는데 이 사건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다 범인들이 전과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복역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범인들인 맞아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산으로 가서 범죄를 하는 경우는 산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범죄에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성적인 범죄들을 가서 저는 분명히 산이 타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쉽게 사실은 잡히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 곳에 가다 보면 산은 도주로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이 범행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 범인들 자체에 대한 보호관찰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보호관찰이 사실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출소하면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소년보호 사건이나 소년 사건들은 보호관찰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에 대한 의무 같은 것이 부과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 얘네들을 추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호관찰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인권 때문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호관찰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호관찰 없고 일단 가만히 있어봐. 네. 이 사건의 범인은 정모라는 놈은 1, 2심 무기징역 받았어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전과자들을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예전에는 경찰에서 있었어요. 네. 요보호자 보호관찰 해가지고 A급, B급, C급, 1급, 2급, 3급 해갖고 막 뭐 매달 뭐 가서 그 사람 만나봐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지내냐 해가지고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인권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게 사라졌죠. 경찰이 사찰이라고 본 거죠. 네. 사실 경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보호자. 출소자에 대해서 사실 저 지구대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뒤에서 해야지 네, 맞아요. 직접 하면은 그거는 바로 네. 인권 침해입니다. 사찰이고. 네. 옛날에는 가서 확인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좋습니다. 네. 제가 경찰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전과 뭐 특수절도 뭐 10범 뭐 이런 놈들은 아니 당연히 경찰 그 파출소라든지 형사 그 대장을 놓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야, 너 잠깐 만나.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직장 어디야? 그거 다 물어봐서 기재했어요. 지금 그거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주거지를 이탈하느냐 안 이탈하느냐 그리고 사정거리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얘네들한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을 갖죠. 그놈들 입장에서는. 네. 형사가 계속 체크하고 파출소 직원이 수시로 와서 살고 있나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물어보고 가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형사 처벌을 받고 나와서 상응한 처벌을 받고 나왔는데 단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경찰이 왜 사후에 아직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댕겨? 안 돼. 그 바람에 싹 없어졌어요. 네. 싹 없어지고 이제 요즘에 경찰이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중점 관리 대상, 네. 첩보 수집 대상, 맞아요. 무슨 참고 대상 해가지고 중점 관리 대상은 조금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 배당이 돼요. 배당이 돼서 형사들한테 아니면 파출소 직원들한테 그래서 가는데 그것도 직접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네, 네. 그 인근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은밀히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 거기 사냐 아직. 네, 은밀히 물어봐야 돼요. 그거 본인한테 물어보고 댕기는 거 경찰이 물어보고 댕기는 거를 그놈이 알으면 인권에 진정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 또 사유서 써야 돼요. 저 그래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면 또 주변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함 뒤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소지 여기 오냐 아니면 우편물 얼마나 쌓였냐 아니면 주변에 이제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거기 좀 있다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금 경찰에서 뭐 중점 관리 대상, 첩보 대상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는 있는데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감시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자가 나를 경찰이 수시로 와서 주변에서 물어보고 체크해가지고 보고서 올려? 이런 인권 침해가 있어 하고 인권위에 올리면 경찰관은 특별교육 받거나 경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모두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위험 대상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체크를 받아야 되고 재범 확률이 높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조차도 관리가 필요 없는 대상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건 사실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과
우리가 사실 탐문을 하는 건 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커요. 보호관찰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보호관찰소에 그 아이들이 소년보호 사건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통보를 해요. 그리고 뭐 상담을 받거나 와서 직접 해요. 그럼 업무 자체도 좀 줄어들기도 해요. 사실 가서 뭐 자기 주거 환경도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걔네들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안 오면 걔네들한테 페널티도 가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 자체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법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는 근거로 경찰이 하고 있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맨날 그 피감시자 걔들이 인권위에 진정하고 그러면 경찰관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의를 가지고 그거 조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찰관 중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시키니까. 맞아요. 지금 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마 조두순이가 한 500 며칠 남았어요. 나올 날이. 근데 조두순이가 지금 나와서 가는 곳이 현재 그 피해 여성 대학교 2학년이죠. 피해 여성하고 직선거리로 800m 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조두순이 나오면. 조두순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거기 살아요. 800m 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뭐 1대1 감시라고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제 법안 통과했죠. 그러면 1대1 감시한다고 그러면 조두순이하고 먹고 자는 게 1대1 감시죠. 네. 통과해야죠. 네.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따져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는 차라리 경찰관들한테 그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효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전자발찌 관련된 것도 막 요즘에 난 짜증이 나는 게요. 뭐 우리나라는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 살 수 있어요. 네. 뭐 연장 10년은 연장 뭐 조두순이 7년 뭐 그러니까 뭐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것 중에 강아지로 아이들을 유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10대 청소년들을 자기네 집에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인데 총 청소년 10대 여성들만 7명을 했거든요. 근데 전자발찌 안 찼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니. 진짜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10대를 건드린 범인들이 가장 대상자인데 전자발찌를 안 한다는 걸. 초범이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미국 법 같은 거 보면 메건법은 뭐냐면 메건법은 주에다가 성범죄 애들 대상으로 또 상습적으로 성범죄하는 놈들 명단 딱 관리하면서 전화로 물어봐도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이러이러한 새끼 살아요. 우리처럼 연락해주고 은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줘 버려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이게 적극적으로 성범죄자들 오직 하면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을 하도 차별을 하고 통제를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지들끼리 산에 들어가서 집성촌처럼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될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기본이 25년이에요. 최소. 25년이고 평생 전자발찌 차는 거예요. 전자발찌 우리나라처럼 판사 마음대로 신상정보 공개도 판사 마음, 전자발찌 차는 것도 판사 마음.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떤 놈은 차고 어떤 놈은 안 차고 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기준으로 하냐고 하는데 기준이 딱히 없어요. 판사 마음이에요. 네, 판사가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 판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뭐 리스트라든지 이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그걸 판정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저 사람 분명히 전자발찌 차야 될 놈인데 안 차죠. 차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범인 경우는 굉장히 그걸 넓게 보거든요. 거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무작정 채워야 되고요. 그것도 미국 법처럼 평생 채워버려야 돼요. 근데 진짜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거 일로 전자발찌로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등산로 같은 데서 지금 우리가 세 사례를 들었는데 이놈들이 다 저 나름대로 전과가 풍부한 놈들 아니에요. 네. 이런 놈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네. 좀 샜던 거고요. 네. 등산로 관련된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아까 호신도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된 등산로로 가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요 하나 더 제가 붙여드릴게요. 오히려 오후 2시 3시가 더 위험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네. 이른 시간대에 여러 명이 지정된 등산로로 우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등산 정상 밟고 우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사건 사고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대를 피해서 난 사람들 많으니까 혼잡할 때 안 가고 아침밥 먹고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즐기다가 점심 먹고 나는 1시나 2시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그 시간대에 등산로는 오히려 더 한적한 시간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은 가능하면 2인 이상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에다도 요구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CCTV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촘촘하게 달아야 돼요. 등산로 출입구 많아도 등산로에 그거 하나만 달아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다음에 기지국 그 세우면서 그거 좀 달아놓으면 어때요? 요소에. 기지국하고 좀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CCTV 다는 거.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계 1000대보다 사람 하나가 네. 방범 효과가 더 많습니다. 자, 노는 노인들 또 직장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 고용 창출하는 의미에서라도 산불 감시 겸 그런 등산로 사건 예방 겸 해서 좀 유유 인력 집에서 노는 인력들을 좀 많이 고용해서 지자체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산로에서 일어났던 범죄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주의할 점들 사실 산도 마음대로 못 즐겨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국가적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범인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될 거고요. 환경 자체에 대한 시스템도 분명히 구축이 네. 돼야 될 거고요. 또 우리 등산객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럼요. 개인적인 어떤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한번 짚어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살인사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